네, 국회에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체제 인선으로 갈등을 겪던 여당에서는 새 정책위의장으로 TK 4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올라오는데요. 통과되면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170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야당은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오후 중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됩니다. 방통위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어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잇따라 임명하며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던 상태입니다. 변수는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지 여부인데요. 야당 측은 EBS 이사 문제 등 남은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바로 사퇴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전에 시작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야 신경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3시쯤 표결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표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어제 결국 사퇴했는데 앞으로 여당 인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동훈 체제의 첫 정책위의장으로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이 바로 지명됐습니다. 당내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되는 인물인데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오전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로 친한계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총회 추인 등이 필요한 만큼 친한과 친윤 갈등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이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일단 한 대표가 추가 인선을 통해 최고위 구성 9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해서 한동훈 친정체제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 속에 향후 여당 내 역학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대규모 정산지원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문이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구 방안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회생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이 몇 시죠?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티몬에 대해, 30분 이후부터는 위메프에 대해 각각 비공개 신문을 진행합니다. 각사의 대표자, 그러니까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유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답변할 예정인데요. 특히 두 사람은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언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신문의 핵심은 기업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법관이 회사 현황에 대해 각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묻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의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구 방안, 현재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수십 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애초 신문은 한 회사당 30분 정도로 예정됐지만 답변서의 분량도 상당하고 사건 규모도 큰 만큼 제 시간에 종료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어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수사가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회생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이 수사가 확대되거나 대표자들이 구속될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티몬과 위메프 측은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판매자 등을 살리는 것이라며 형사사건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양사가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채권자와 자율 협의를 해보겠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를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 법원이 이 ARS를 허가하면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그럼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먼저 만듭니다. 채권자들이 이 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주식회사 해피머니 INC의 대표이사 유승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 씨는 상품권 지급 보증금과 예비 예치금이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은데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6월과 7월 카드 결제액이 모두 합쳐서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즈 A웍스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6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사용된 카드 결제액을 6,588억 8천만 원, 7월 결제액은 5,378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6월과 7월 두 회사의 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합쳐보면 1조 1,967억 원에 달합니다. 두 회사의 5월분 미정산 판매 대금이 2,2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정산 주기가 돌아오는 6월과 7월 판매 대금을 합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2,7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티몬 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면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해 넉 달 연속으로 물가가 2%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의 물가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물가 흐름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2.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월 2.7%, 6월 2.4% 등 넉 달째 2%대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가 2.2%,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습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는 3.0%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8.4%가 올라 2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이 9% 오른 가운데 사과는 39.6%, 배는 154.6% 올라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배는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의 가격 변동과 날씨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 등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소비자 물가가 집중호우와 국제 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 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어제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 떨어진 2,719.39로 하락 출발했고 이후에 낙폭을 키우며 현재 2,69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2,700선을 내준 건 지난 6월 10일 이후 2달 만입니다. 코스닥도 1.73% 내린 799.45로 거래를 시작해서 780선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372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현재는 1,375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휘청인 이유,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급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1%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2.3%나 떨어졌습니다. 경기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약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규 주문과 생산 등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46.8로 넉 달째 하락해 제조업 불황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Well, to get to 2%, there's collateral damage, and collateral damage is a slowing of the economy. 전날 13% 가까이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6.67% 급락하는 등 반도체 기술주들이 폭락했고 특히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0%가량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급등했던 원유 가격 역시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을 놓고도 시장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검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하얀 상의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내립니다. 얼마 전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스파이 때문이라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에 대해선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행 안 나온 사람들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조성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마약 검사를 위한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는 A씨가 지난 1월 무리 없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에 대응한다며 도검 8만여 정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소지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점검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 시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카라큘라와 변호사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을 공갈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찌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 씨는 찌양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복도에 세워놓은 전동 휠체어 바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이웃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도에 세워둔 전동 휠체어 바퀴를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터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전동 휠체어 주인인 피해자는 YTN 취재진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바퀴가 망가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 그동안 수십만 원의 수리비도 들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보톡스를 놔주고 지방 분해나 주름 개선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술은 물론 기술 전수까지 했는데요. 이들에게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불법 유통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방안을 보니 각종 의료기구가 놓여 있고 수납장에는 보톡스 등 미용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도 쏟아져 나옵니다. 33살 베트남 여성 A씨는 이곳에서 면허도 없이 보톡스 주사를 놔주고 지방분해 주름 개선 등 성형 시술을 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까지 했는데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성형 시술 교육까지 해 수강생 6명은 따로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강생들은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 자기 업소를 차려놓고 이제 무면허 시술을 행위를 해왔고요. 또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A씨는 전직 제약회사 직원 B씨로부터 전문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B씨는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의약품을 사들였습니다. B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와 무허가 도매상 등에게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업자 7명과 무허가 유통업자 등 44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B씨 사무실에서 보톡스와 마취 크림 등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한국 복싱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자 복싱 54kg 이매지 선수는 판정승으로 4강에 올랐는데요. 올림픽 복싱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로 최소 동메달이 확보됐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붕대가 감긴 손이 들린 채로 환호하는 이매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만에 나온 한국 복싱의 올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16강에서 남녀 선수 통틀어 8년 만에 올림픽 승전보를 전한 이매지는 이번에도 정확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으며 콜롬비아 선수를 이겼습니다. 도쿄에서 첫 올림픽 도전에 나섰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무대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아시안 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자신의 코치인 한순철의 뒤를 잇게 돼 행복하다는 이매지.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튀르키예 선수와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매지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북한의 첫 여자 복싱 메달을 안겨준 방철미도 올라오면 결승전에서 남북 대결도 성사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화면에서처럼 사라지고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버티게 들어갔는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사직 사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사퇴는 했는데 보신 것처럼 뒤끝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당대표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예. 9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참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당대표와 마치 정책의장이 예. 그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연출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친윤 대 친한 갈등, 뭐 유한 갈등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임하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인인데 관료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이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지금 뒤끝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렇게 되면은 또 언론들도 역시 이게 용산과 이 한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쪽으로 또 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정전식 의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예. 아마 그 친윤 일부 또는 뭐 다수의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대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향후 제가 저거 보면서 느낀 게 뭐 이제 인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예.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의총은 추임 받을 거고 김상훈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지만 정책의장으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과연 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다른 계파, 뭐 갈등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양쪽에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사퇴를 하는데 이제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제 본인이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정점식 개인의 의견이기보다는 우리 친윤계에 사퇴하라고 하니까 물러나지만 기분은 나쁘다 이런 걸 드러낸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불쾌감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저는 윤 대통령과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우선 그 1시간 반 회동을 할 때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이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정정식 정책위 의장 예. 자신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 이 사람의 유임을 간접적으로 사실 압박한 것이었는데 예. 두 번째는 당일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또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예. 아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아. 번번이 엎어치기에 넘어가고 있다. 예. 유독. 예.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사전에 뭐 조율을 해놓고 얘기하든가 결과적으로는 누울 자리가 없는데 다리를 뻗은 것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의 일종의 하나의 체면이 손상된 겁니다. 체면국이었다. 체면국인 것이죠. 예.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딱 본인이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화합을 해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나의 권력, 나의 노선, 내 선은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냈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의 이런 성격이라든가 누가 그러던데 한동훈 대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난번에 파동 때 지켜보면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 한동훈 대표의 한 성깔을 대통령과 용산에서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하는 건가요? 자극 내지는 안 통할 거를 자꾸 주사를 찌르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하고 교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체면을 구긴 것이고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 노선과 권력을 지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예.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이 될 것이다. 예. 김진애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뭐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욱하는 그런 게 있다면 정책위의장 새로운 사람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좀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그건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뭐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임명권이건 인명권. 그건 별로 예. 중요한 얘기 아닌데 굳이 괜히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은데 정 의원이 그거를 행사했으면 말이죠. 갈등이 더 증폭됐을 거예요. 조금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주말이나 주초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게 더 오래 간다면 이건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대표의 리더십에. 근데 빨리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데드라인, 그 경계에서 예. 이제 그동안 충분히 여론도 좀 이렇게 수렴해 보고 대체적인 여론은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많았던 거고 특히 저는 이건 63% 당심, 민심 예. 63%, 8대 2였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지지율이라는 건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변화라는 얘기는 뭐 정년식 의원이 엄청나게 수구적이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5대 4가 되는 게 맞죠. 예. 친윤이 5가 되고 친한이 4가 되는 건 맞지 않죠. 그럼 당대표 선거를 왜 치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면서 어쨌든 대표 말고 용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그 시간을 주고 그런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해결한 거라서 소프트 랜딩을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결국 민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대표에게 유임시켜달라 그런 말을 뭐토록 합니까? 그 민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행동은 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당대표가 너무 좀 여러 가지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번 일로 한동훈 대표가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김웅전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거죠. 일단은 정점식 의장은 대놓고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고 또 한동훈 대표도 당신 당장 물러나야 되라면서 후임을 임명한 사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 결과이지 않을까. 네, 대통령은 품으라고 했지만 결국 정점식을 품지 않은 한동훈 대표인데 결국 마이웨이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웅전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내 권력, 내 노선,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처음부터 이 게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을 이슈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것은 결국 저런 식으로 됐습니다만은 이슈로 삼아서 뭐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됐는데 자신이 대구의 초임 검사 시절에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같이 했던 정점식. 예. 그 지난 2월 달에 부인이 사별을 했을 때 대통령이 상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측근 후배 정점식.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키려고 자꾸 저런 것 아니냐. 예. 전체적으로 판이 돌아가는 국면을 굉장히 왜곡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울 자리를 보지 않고 발을 뻗었다가 더군다나 정진석 비서실장을 그렇게 통해서 얘기했다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체제 취임 이후에 현재 스코어 1대0. 1대0. 한동훈 대표가 1. 용산 대 한동훈. 용산 대 한동훈. 한동훈 1대0. 예. 1포인트 지금 얻었어요. 예. 펜싱 게임에서. 예.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정무적 판단의 실수고 이런 식의 게임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 친윤계의 갈등에서 어떤 사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9명 중에서 4명을 갖고 친윤계가 5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용산이 그거를 읽었어야 된다. 이거는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졌다. 예.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결국은 졌다.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해주셨는데 5대 4냐 4대 5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5를 가져간 거예요. 이 5를 가져간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뭐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서로 전혀 대척점에 있는 이슈가 발생했거나 또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이 사태가 바뀐다는 말이죠. 5대 4냐 4대 5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지도부가 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세상에 어느 대표가 자신이 지금 63%가 됐건 51%가 됐건 이겼는데 왜 내 세력은 4명 갖고 9명 중에서 상대방 세력을 5명을 갖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9대 0으로 친한이 9,
친윤이 0이라면 그건 문제가 돼요. 예. 그건 너무 독차지하는 예. 거죠. 그야말로 힘자랑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5대 4냐 4대 5냐 하면 당연히 친윤이 4가 되고 친한이 5가 되는 게 맞죠. 내 시대가 왔는데. 예. 아 그럼요. 당연히 전뭐 내 시대 이런 말은 별로 썩 그렇게 좋지 예. 않아 보여. 예. 한동훈 시대 저런 말도 한동훈 시대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죠. 뭐 이재명 시대다 한동훈 시대다 예. 이런 말 흔히들 하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아닌데. 대표가 한동훈 그럼요. 아닙니까? 예.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자신이 임명권도 행사하고 정치도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뽑아주는 거고 예. 단 뭐 지난 대선 얘기지만 23만 표 차이라도 말이죠.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내가 친한인데 한동훈 대표인데 친한은 4명이고 친윤 5명이고 그 분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예. 당연한 겁니다. 예. 앞서 용산과의 뭐 신경전을 펜싱 게임에도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정점식 이름 3글자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용해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라. 이런 말들을 좀 엇갈리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파악을 했을까? 아니면 파악하고도 모른 척한 건가?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 했겠다고 예, 그렇죠. 보십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을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당장 친윤계를 과감하게 포용을 해라. 그 얘기고 당시 현안이 정점식이었으니까. 예. 아 그날 저녁에 정지석 비서실장이 밤에 만찬에서 바로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대표는 그 다음 날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대통령의 얘기를 원론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과 빨리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 그것은 겉모습뿐일 뿐. 예. 응?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왔다. 본인이 얘기하기에 응? 권력, 노선, 사람 3가지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검사를 다뤄봤으면 한 검사의 어떤 성과를 이제는 파악하고 알아야죠. 예. 네? 제가 그 중수부장을 지내놨던 고위 검사한테서 얘기 들은 건데 예. 민원을 다루는 방식이 두 사람이 다르대요. 이제 로펌의 변호사가 이제 민원을 얘기를 하면 예.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예. 딱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배의 체면을 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선배님 이건 되는데 선배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답니다. 근데 이 한동훈 검사한테는 아예 민원을 안 가져간대요. 아예 민원을 뭐 선배가 부탁을 해도 아예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이 전직 중수부장 출신의 증언인데 제가 들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정치인은 이제 그 본인의 본질적 성과를 본인이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 칼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각을 일정 부분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뭐 당정 간의 지략 싸움에서 용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대0 당했으니까 빨리 만회를 해서 동점을 만들어야죠. 예, 동점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찐윤 정점식 카드 지웠고요. 어렵게 지웠고요. 이제 사선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에 우리 정점식 전 정책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주로 우리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뵙고 그
제안을 받았냐고 좀 물음을 주셨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위의장을 좀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정책위의장 발언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 됐고요.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개파색이 좀 옅은 카드를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었어요. 예.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대구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뭐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뭐 행정고시 출신, 그 정책의장으로서도 적절하고. 또 대구란 지역도 어쨌든 뭐 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뭐 김성원 의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수도권 외연화 예. 동두천 지역이니까. 근데 아무튼 저 인물도 그렇게 완전 친일 이렇게 치우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무튼 한 대표로서는 무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극렬하게 저항만 하면 돼요. 예. 같은 의원들이고 그런데 예. 근데 결정적으로 남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잘하는 선택이라고 보고. 의원총회 추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추인 100%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동훈 표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순항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국 대표 어제 번개 회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게 아니라 눈이 딱 맞아서 둘이 2시간이나 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장소를 옮겨서 길게 얘기하자 이랬다고 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서 차담을 2시간을 했는데 예. 자,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의 뭐 근본적으로 동병상련의 관계 아닙니까? 동병상련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사법적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그리고 조국 대표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에 2개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예. 첫째는 동병상련에 처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간극을 조국 대표가 좀 좁혀보려고 노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간극이에요? 첫 번째는 예.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세게 좀 밀어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탄핵 역풍을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페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는 자신이 언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저 무대에서 사라질지 모르니까 예. 그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압박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좀 원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20석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12석인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예.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웃어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제3당이 예. 등장을 하게 되면 매 사건건 의사 일정을 같이 협의해야 돼요. 그렇군요. 협의해야 돼요. 예. 지금은 자기가 172석으로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혹을 하나 더 다느냐. 또 한 단계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시간으로 모자랄 정도로 아마 예. 그런 이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그냥 아주 밀착해서 앉으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우리 원래 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전 친한 거 잘 몰랐는데 원래 두 분 좀 친합니까? 정치에서 친하고 안 친한 게 있습니까? 이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정치예요. 예. 기본적으로 뭐 갈등의 조정이 정치란 말도 예.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측근 이런 건 있는데 물론이죠. 두 분이 당연하죠. 측근이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결정적으로 예.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다른데, 예. 걸어온 길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처한 입장이 아주 유사하죠.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두 이제 야당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의기투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누가 다 아는 것처럼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원내교섭단체가 커요. 조국 대표에게는 지금
12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대한민국 국회는 전 그게 꼭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국회법에 의해서 20석이 안 되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의사 일정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조국 대표가 뭐 대권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는 어찌 된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의사 일정에 대해서 또 한 당이 생겨서 하는 게 귀찮아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경쟁 대상인데 경쟁 상대인데 굳이 원내교섭단체 만들고 싶지 않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로부터 이해가 일치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중요한 건 역시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전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두 분의 사법 리스크예요. 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 두 분의 다른 점을 꼽자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다는 건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사유 제보받겠다 전화번호까지 내걸었거든요. 이렇게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서 12석의 조국당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 개인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국 일가의 아주 사무친 원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놔야 윤석열 정권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하여튼 어떤 것을 정치 보복을 했고 어떤 것을 야당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내가 이것은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어떤 기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주제어를 내세우면서 12석을 얻은 조국 대표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극우 일배가 되십시오. 둘째, 친일파가 되십시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넷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이 되십시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연주를 찾으십시오. 과장 같습니까? 멀리 갈 건 없습니다.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갖추면 후보자가 됩니다. 3가지를 갖추면 출세길이 열립니다. 탄핵 제보 받겠다면서 창구까지 연 조국 대표인데요. 이게 뭐 여론전이라고 뭐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당장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또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야권 전체는 어쨌든 발의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석이 압도적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죠. 근데 조국 대표는 잃을 게 없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뭐 개인의 한 풀이가 됐건 무엇이 됐건. 전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야당이 처한, 그 조국당이 처한 그 위상은 알겠는데 그래도 야당이 말이죠. 겉으로나마 외관상으로라도 말이죠. 정책 이런 얘기 좀 해야 돼요. 민주당은 가끔 정책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정책 얘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게 한동훈 특검을 유난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5가지 얘기인데 전 좀 유치하게 보입니다. 이거. 물론 이제 이게 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제 비판하고 이러는 건데 좀 유치해 보여요. 이것도. 조국 대표답게 전공법으로 비판을 논리적으로 하든가 뭐 극우 일배가 되십시오, 친일파가 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개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간에 조국 대표 너무 정책적인 걸 너무 배제하고 과도하게 한동훈 특검, 대통령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쪽만 너무 집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정성호 의원의 그런 말로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뭐 제보센터랑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좀 유의미한 제보가 정말 쌓일지 그리고 저 그거죠. 제보센터가 뭐 어떤 의미가 될지 이거는 좀 과정을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여야 전쟁터나 다름이 없고요.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임명장을 주고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게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청문회를 3일간 했으니까요. 3일째는 이제 체력 검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 이제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대전에 가서 현장 검증까지 당할 정도의 이런 공세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에 임명할 때 예. 지금까지의 시나리오가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 탄핵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가혹한 공격이 나와도 예. 무슨 뭐 거대한 부동산 투기나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이나 이런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임명은 강행한다. 자,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 타임 스케줄을 다 짰다고 해요. 임명되는 날 당일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날 본회의 상정하고 그 다음날 표결을 할 것이 거의 다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서 2인 체제 중에서 한 명이 직무 정지니까 방통위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예.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발의 통과되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사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로 간다. 예. 4개월 동안 직무 정지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외에 4개월 동안 시급한 현안이 방통위에 없다. 다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한다. 왜냐 5월 달에 이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아무런 3명 중에서 2명이 찬성을 해서 처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전국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예. 오늘 이제 표결이 있고요. 뭐 결과는 뭐 통과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거 통과 헌재 가도 우리 자신 있다. 인용될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거 기각되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날개까지 달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인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2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통과시키면 이거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과 법률 위배됐냐를 따져야 돼요. 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을 할 때에 헌법과 법률 위반, 그 전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 되고 하루 있었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지금 MBC, KBS 방문진 이사들 선임하고. 근데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닌 거죠.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방통위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여야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게 이 방송 관련인데 야당의 그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거를 의식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사임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탄핵 임명도 속전속결, 탄핵도 속전속결. 오늘 표결이 본회의 통과되면은 취임 이틀 만에 또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버티게 들어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서울은 비가 그치고 습도만 높아졌습니다. 오후가 되며 기온도 올라서 다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2도 정도인데 한낮이 되면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런데 밤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은 최저기온을 31도를 넘어서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을 기록했고요. 서울에도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밤낮 없는 더위가 앞으로 열흘 이상 더 지속된다는 점이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경기 북부는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경계 단계를 발령 중입니다. 현재 누적 온열 질환자 수도 1,200명에 육박했는데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잠시 후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은 유튜버 구제혁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윤웅성입니다. 네, 영장 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유튜버 카라큘라와 변호사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카라큘라는 앞서 구속된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공갈하는 걸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구제혁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혁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카라큘라는 자신을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데 이어 유튜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카라큘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쯔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카라큘라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는 변호사 최 씨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쯔양은 최 씨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다며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입금한 돈은 2,300만 원이 좀 넘고 앞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구제혁은 지난달 26일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 방송을 통해서 또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피해 사실이 커진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일종의 2차 가해로 판단된다면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청소 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지하보도에서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오전 8시 50분쯤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과시했던 이른바 존버킴 박모 씨가 시세 조종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범죄 수익으로 수십억 대 슈퍼카도 10여 대나 사들였는데요. 의외의 장소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슈퍼카 전시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 바로 존버킴 박 씨의 개인 창고입니다. 최고급으로 꼽히는 세단부터 이탈리아의 유명 슈퍼카들까지 한 대에 최소 수억 원, 최대 7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인데요. 최근까지도 세심한 관리를 받은 듯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 발견된 곳은 외딴 시골의 창고였습니다. 박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던 검찰이 시골에 마련된 창고에서 이런 초고가의 슈퍼카들을 찾은 겁니다. 박 씨는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 조종을 통해서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요. 박 씨는 시세 조종팀과 리딩방 팀을 꾸려서 직접 운영하면서 코인 발행부터 시세 조정, 매도까지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창고에서 발견된 205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차량 13대를 압수하고 43억 원의 예금 채권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진화에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화 장비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하 주차장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고층에 있는 주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화재 나는 게 처음 겪어봐서 그게 좀 너무 매캐한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숨을 좀 잘 못 쉴 정도였고, 밖을 보니까 이미 뿌옇게 연기가 거목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층에는 열기가 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고. 새벽 6시 1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그을리고 타는 등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명 정도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2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공간도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충전시킨 다음에 옮겨놓고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폐쇄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 이후에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방법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전에도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시설을 늘리는 등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앞서 보고 오신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성영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의 하성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 그 사고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요. 네, 어제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뻘겋게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무려 7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탔거든요. 이 화면을 보면 이 불이 잘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충 시에 68에서 78kW 정도 되는 에너지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생되는 과열에 의해서 좀 화학적 반응을 좀 촉진해서 산소 오치도 열 폭주 현상이 좀 일어남으로써 화재 진압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관련 자료라든가 또 현 상황에 있어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진화를 하는데 8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러고요. 사실 전기차에 불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렵다는데 휘발유 차보다 더 어렵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전기적 에너지원이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있고 또 산소 없이도 열 폭주가 발생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내부 에너지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체 하부에 이제 장착되는 구조이니만큼 좀 아무래도 좀 화재 진압에 하는 경우도 많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된 화재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운행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한 5,000대 가량의 화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0.015% 정도 되지만 아무래도 친환경차 기본계획이라든가 다양한 정부의 드라이브로 전기차의 운행 대수가 좀 늘어날수록 모수가 증가할수록 좀 확률은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또 보면 가만히 주차된 자동차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 이렇게 전기차 화재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왜 발생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조 과정의 결함이나 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좀 내부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배터리 셀의 절연이 손상되거나 그걸 통해서 과열돼서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제 관련된 좀 품질이라든가 국제 및 국내 안전 기준은 좀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터리에 가해지는 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 제작 인증은 기본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그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도어에 전원 제어 장치가 있거든요. 이것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화재로 인한 열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도어 실이라든가 이것이 융합되거나 그래서 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자기 인증 기준인데 또 환경부는 뭐 형식 인증이기도 합니다만은 화재나 그런 충돌 사고에 의해서 좀 비상 탈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만큼 이 여름청 관리에 이 자동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평소에 운전자는 정기 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배터리 셀은 이제 과열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배터리를 좀 급속 충전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사 광선 아래에서 주차된 전기차나 급속 충전은 좀 지양하고요. 특히 완속 충전을 좀 생활화하면 차의 안전성이나 또 수명 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치 폭발이 발생하는 듯한 이런 전기차 화재 모습을 보니까요. 우려가 좀 솟아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처도 네. 이제 중요한데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룡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각사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티몬과 위메프 기업회생 신문기일에는 각사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초점은 기업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현황에 대해 각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법관이 추가 신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표 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줍니다. 회사 현황, 부채, 자산, 매출액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질문사항이 쭉 있습니다. 양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에 대한 신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RS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신문기일에서는 양사가 어떤 방식의 ARS를 원하는지, 원하는 지원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사와 채권자가 자율 협의를 거칠 때까지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반대로 ARS가 불발되면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회생이 개시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개시되지 않으면 양사는 다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회사는 먼저 세금이나 직원 월급 등을 처리하고 판매자 등에게 빚을 갚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는 다름 아닌 큐텐 모기업에서부터 촉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큐텐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대금 지급을 못 받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황보혜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 대표가 큐텐 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무려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가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빠른 정산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판매자들이 큐텐에 보낸 정산 지연 항의 메일들도 다수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보낸 메일들인데 5개월째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큐텐 전 직원들은 YTN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해 초 모기업 큐텐에서 지연 사태가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3년 2월부터 점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5, 6월부터는 정말 민원의 강도가 거세졌었어요. 물건을 떼올 수가 없다.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파산 위기 직전이다. 지난해 6월 담당 직원이 큐텐 자금팀에 급히 정산을 요청한 미지급 업체만 40곳, 미정산 금액은 우리 돈 25억 원가량입니다. 그냥 강성으로 문의를 했다면 일단 그 셀럽도 줘요. 급한 불부터 끄는 것 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렇게 그냥 사라졌어요, 셀러들이. 이미 지난해 3월 큐텐 법인이 있는 싱가포르 현지 언론도 큐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큐텐 측은 현지 언론에 기술적 문제로 대금 전송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는데 지난달 8일 위메프가 정산 지연이 시스템 오류라고 밝힌 것과 흡사합니다. 국내 계열사들로 피해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구영배 회장이 이끄는 큐텐의 현금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빼돌린 민감한 개인정보 등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팀원 등 이커머스 업체에 환불 양식처럼 꾸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보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환불 신청이나 상품 발송 등을 미끼로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유도하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많이 지치시죠? 밤사이 강릉 기온이 31.4도를 기록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12일째 이어진 서울도 최저 기온이 28.2도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이 역대 가장 더웠고 서울은 초열대야 수준이었죠? 네, 밤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강릉은 나흘째 초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최저 기온이 31.4도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은데요. 밤 사이 열대야가 이어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8.2도였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가 30.5도까지 올라 초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12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밤 최저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부르는데 서울은 지난 2018년 8월 1일과 2일 30.3도와 30.4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가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을 27도, 체감온도를 30도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까지 열대야가 지속할 걸로 예상돼 앞으로 밤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말은 더 덥다고요? 네, 열대야만큼은 아니지만 주말에도 한낮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내일 33도, 모레는 34도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영남과 강원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37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 북부와 영월, 철원 등 강원 북부, 경남 해안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사이 열대야가 다음 주말과 휴일까지 지속하겠다며 길어지는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식중독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균은 섭씨 32도에서 43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된다며 조리한 음식이나 배달 음식은 2시간 안에 먹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다시 가열한 뒤에 섭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질환으로 1,200명 가까이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백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1,200명에 가깝고 관련 사망자도 6명이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발생 통계를 보면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책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폭염 속 야외 활동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이 느껴지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혈전이나 혈관이 막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온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재난 문자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안부 연락이 어르신들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러시아에 수감됐던 미국인 기자를 포함해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포로 맞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석방을 놓고 사실상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러시아 감옥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폴란드 등 동맹국과 함께 수감자 맞교환을 이뤄냈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for anyone who questions whether allies matter, they do. They matter. And today is a powerful example of why it's vital to have friends in this world.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인 3명을 비롯한 서방 국적 16명을 석방했고 서방 각국도 러시아 관련인 8명을 풀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that? What do you say to President Trump now, former president? Why didn't he do it when he was president?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쉽지 않은 협상을 성사시켰다며 복받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Today was a very good day.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선 후보로서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방 대가로 러시아에 거액을 제공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 내막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방된 러시아 수감자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외교적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감자 맞교환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상승세가 거세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갑자기 흑인이 됐다며 인종 문제를 부각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미국 대선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서 인종 정체성 발언을 했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키면 트럼프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양날의 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 부각시키는 이러한 그 인종 관련된 그런 메시지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부터 선거 캠페인에 나와서 백인 우월주의하고 이민자 혐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인종적인 특성을 막 부각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면에 비백인 유권자라든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이런 인종 관련된 발언을 들으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이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가진 인종 정체성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미국 주류 인종이 아니고요. 백인이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즉각 뭐 식상한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 나는 흑인인 게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그 비백인 유권자들 어떤 국민들이 갖는 그 정체성 문제는 항상 그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고위공직자라든지 대선 후보 같은 분들이 과연 어떠한 인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표방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도계 그리고 아프리카계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사회에서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 친구들보다 인도계 친구들보다는 아프리카계 흑인 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질감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흑인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우리의 커뮤니티의 일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떤 흑인표를 모으는데도 어떤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입이 이렇게 뭐 거칠어진 건 그만큼 해리스 돌풍이 거센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걸 반증하는 걸 텐데 지금 여론조사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좀 돌풍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합 7곳 중에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박빙으로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보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한 1.2% 정도 앞서고 있고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앞선다는 그러한 고무적인 결과도 민주당 측의 고무적인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장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어떤 심상치 않은 부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지지율도 요동이 칠 텐데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무슨 남부 억양을 썼다고 그래서 좀 비판을 받고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선거 유세를 가서 이제 특정한 남부를 억양을 썼다는 것은 사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부 출신이 아니거든요. 서부 출신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캐리스퍼를 서부의 억양하고 남부의 억양, 동부의 억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억양을 쓴다는 것은 남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부를 좀 비하하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어떤 지역적 기반이 남부거든요. 현재 남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정치적으로 고당 야당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던 대로 해라, 솔직하게 해라, 가식적인 건 싫다, 뭐 이런 유권자의 반응인 것 같은데 앞서도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렸지만 러시아에 수감됐던 미국인 기자를 포함해서 서방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대규모 포로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내용만 보면은 민주당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민 문제라든지 남북 국경 문제, 경제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하마스 전쟁에서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면서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외교력이 문제다. 그래서 자신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냉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소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든 특히 민주당 측의 어떤 호재가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특히 부통령으로서 정책적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수감자 맞교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해리스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악관 발표 내용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선 후보로서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최대한 좀 부각시키려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해리스 부통령을 배석시키고 배석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어떤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전적으로 대선 후보로 띄우고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도 이번 수감자 맞교환에 있어서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선거유세에서 공공연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기존의 평가와는 다르게 대선 후보로서 어떤 여러 분야, 외교 분야까지 포괄해서 어떤 정치적 역량, 정책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석방하려고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깎아내리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바로 예. 미국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다만 어떤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특히 외교력이 약하다는 것을 자꾸 비판하면서 부각시켜 왔는데 예.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성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폄하하고 깎아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서 이제 수감자를 맞교환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미국의 어떤 행정부, 어떤 미국 대외 정책의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수감자가 있고 인질이 있더라도 돈을 주고서 인질 석방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력한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겼다면 만약에 위반했다면 이것은 어떤 미국 외교 정책의 큰 원칙을 바이든 행정부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황상 확인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일정을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추인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설한다고 그러고요. 이 연설에서 해리스 지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재천명한다고 합니다. 이날이 사실상의 해리스 대관식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가 해리스 대관식이 되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시간을 주면서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이 대선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날 연설을 통해 가지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러한 연설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대관식의 한 축을 차지할 거고 이틀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지지 연설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바이든, 오바마 그리고 다른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통해 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추대되는 그런 대관식의 이런 부분 전체가 맞춰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종 문제가 부각된 미국 대선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올해 말에 시즌2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오는 12월 26일에 공개하고요. 시즌3는 내년 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2는 게임에서 우승을 거뒀지만 결국 미국행을 포기한 주인공 기훈이 자신만의 목적을 품은 채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배우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공유 등이 출연하고요. 임시완, 강하늘, 그리고 박성훈, 양동근 등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네, 빨간색 줄에 감긴 14개월이 된 아기가 보시는 것처럼 남성 어른의 품에 안깁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미국 캔자스주의 한 마을에서 14개월이 된 아기 벤틀리가 마당에 있는 3.7m의 파이프 구멍에 빠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풀고 구멍에서 나온 아이를 구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풀려났네요. 네, 지금 아래를 보시면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안에 벤틀리가 무려 23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긴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줄을 넣고 매듭을 만들어서 구조했는데 다행히 벤틀리는 큰 상처가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당에 있는 파이프 구멍이 한때 빗물을 집 밖으로 빼내는 데 사용되는 집수 펌프와 연결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 종목을 펼친 선수들이 생강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후에 이렇게 구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캐나다 선수 타일러 미슬루추크는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에 10차례나 구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선수가 구토하며 이렇게 이상 증세를 보인 게 센강의 수질 문제 때문인지 극도의 피로감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수영 경기가 펼쳐진 센강의 수질, 대회 전부터 큰 논란이 됐던 터라서 주최 측이 센강이라는 무대 이미지만 우선하고 정작 선수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 설렘 마음으로 공항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산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는 무단 주차된 차량이 논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해서 차로가 좁아진 바람에 남은 공간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리무진 버스같이 큰 차가 진입로를 지나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차주는 휴가철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기자 이곳에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편이 잇따르자 공항 측도 견인을 시도했지만 이 차량이 수소 차량이라 견인 방법이 일반 차량과 다른 데다가 한쪽으로 너무 바짝 붙어서 견인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차주가 직접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주는 오늘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에서 체류 중이던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포함해 축적해놓은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하니에가 이란을 3차례 방문했고 이스라엘이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하니에가 사용하는 테헤란 북부 귀빈용 숙소 6층 건물의 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폭탄을 설치했고 하니에의 방에 설치된 폭탄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역대 최고 밤더위가 기록되는 등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습도만 높아지며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릉은 역대 가장 더운 밤이었다는데 몇 도를 기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강릉은 31.4도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더위를 보였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에도 열대야가 12일째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더위를 식혀주진 못할까요? 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히려 습도만 끌어올리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체감 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이 되면 체감 34도가 예상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이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경기 북부는 최고 40mm 정도입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누적 온열 질환자 수도 1,200명에 육박했으니까요.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신다면 틈틈이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고요. 휴식도 잘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